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일하면서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여러분께 오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어디에 계시고 혼자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을지도 몰라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신비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후포 마을은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는 오래된 어로촌 중에서도 유난히 조용한 곳이었다. 조용하다는 말은 어쩌면 지나치게 순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밤만 되면 이 마을은 숨을 죽였다. 바닷바람이 민가의 처마를 스치는 소리조차도 마치 누군가가 씩 하고 입술을 세운 듯 약해지는 곳. 나는 이 침묵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서울에서 파견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나는 후포의 구방범초소에서 야간 순찰 보조를 맡았다. 표면적으로는 범죄 예방이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현지 사람들은 그저 밤에는 나가지 마라. 그리고 만약 나가게 된다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만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저 시골 특유의 미신 같은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말은 결코 미신이 아니었다. 내가 후포로 내려온 것은 겨울이 막 시작되던 12월 초였다. 바닷가 마을의 겨울은 차갑다 못해 잔인했다. 눈은 거의 내리지 않지만 동해에서 밀려오는 습기와 칼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신입? 오늘이 첫날이지? 초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올해로 17년째 후포의 야간 경비를 맡고 있다는 강도연이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영원히 피곤이 떠나지 않는 듯 칙칙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인사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적응하기 힘들 거야. 그는 잠시 바다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파도는 멀리에서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바다 밑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무섭다는 뜻은 아니고요? 내가 웃으며 묻자 그는 미세하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아니, 그냥 낯선 소리가 많이 들릴 거란 뜻이지. 후포 마을의 야간 순찰은 특이하다. 순찰은 단 2명이 한다. 그것도 정해진 길만 따라 걸어야 한다.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에는 사람을 만나도 절대로 먼저 말을 걸지 말 것. 만약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걸어온다면 절대 멈춰서지 말고 걷기만 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뒤돌아보지 말 것. 초소 내부는 낡은 전등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사건 기록들이 붙어 있었는데 놀라운 점이 있었다. 사건 기록의 대부분은 실종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실종 기록의 시간대가 모두 밤 1시에서 3시 사이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인물들의 나이, 성별, 직업도 제각각이었다. 공통점이라곤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이거 전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실종인가요? 내가 묻자 도연은 대답 대신 창문 밖을 가리켰다. 창문 너머로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썰렁한 언덕길이 보였다. 저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어딘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다들 저 길에서 사라졌어. 나는 창밖의 길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대낮이면 그저 평범한 오르막길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초소 안의 희미한 조명 사이로 보이는 그 길은 마치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입처럼 보였다. 오늘은 순찰 경로를 익히기만 하면 돼. 도연은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으며 말했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든 절대 대답하지 마. 사람 목소리라도요? 내 질문에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사람 목소리라면 더더욱. 그 말에서 설명할 수 없는 차가움이 느껴졌다. 그저 농담으로 넘기기엔 그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다. 후포의 첫 순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우리는 해안가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바람에 실린 소금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멀리서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길에는 인적이 없었다. 집집마다 불은 꺼져 있었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몇 분쯤 걸었을까? 도연이 갑자기 멈춰섰다. 들리지? 그가 말했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바닷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지만 곧 아주 희미하게, 정말 숨이 터져 나가기 직전의 사람처럼 아주 작은 흐느끼 느낌이 들렸다. 누가?
우는 소리 같은데요? 내가 말하자 도연은 내 팔을 꽉 붙잡았다. 절대 보지 마. 그의 소나기는 놀라울 정도로 새찼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등골을 타고 땀이 흐르는 걸 느꼈다. 그럼 뭐죠? 여기 사람들은 그걸 밤에 우는 아이라고 불러.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했다. 하지만 아이가 아니야. 우리는 서둘러 다음 경로로 이동했다. 하지만 불길한 소리는 계속 따라붙었다. 때로는 아주 가까이서 바로 뒤에서 들리기도 했다. 도련님,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 목소리는 분명 여자였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약한 숨결의 목소리.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볼 뻔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도연이 거의 목을 졸라 버릴 듯한 힘으로 내 팔을 잡아챘다. 움직여.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공포로 갈라져 있었다. 절대 멈추지 마.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숨결이 바로 목덜미에서 느껴질 정도로. 도련님, 왜 그래요? 나 좀 봐요. 그 목소리는 울기 직전처럼 떨렸고 어딘가 애원하는 듯도 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사람이 아닌 무언가의 울림이 있었다. 나는 앞만 보고 걸었다. 걸음을 멈추면 안 된다는 강박이 점점 심해졌다. 땅바닥이 흔들리는 듯했고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날카롭게 들어왔다. 그러나 그 순간 발밑에서 축축한 끈적임이 느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래를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물도 아니고 피도 아닌 검고 끈적한 그 무엇이 발목을 감싸고 있었다. 도연이 나를 잡아 끌었다. 뛰어! 우리는 거의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들리던 울음소리는 점점 더 빠르게 따라붙고 있었다. 마치 네 발로 달려오는 짐승처럼. 도련님, 뛰지 말아요. 나 추워. 아니, 그건 울음이 아니었다. 웃음이었다. 서늘하고 귀 뒤를 간지럽히는 듯한 사람의 것이 아닌 웃음. 그리고 초소가 보이기 직전 도연이 갑자기 나를 끌어당겨 벽에 몸을 숨겼다. 쉽!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봐, 저기, 오는 거.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언덕길 끝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발걸음은 일정했다. 또각, 또각, 또각. 하지만 그 발자국은 땅과 맞닿는 방식이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관절이 거꾸로 꺾인 무언가가 기어오는 소리. 도연이 속삭였다. 저게 바로 후포의 밤지기 예쇼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겠지만 언젠가는 우리 쪽을 볼 거야. 밤지기의 발소리는 언덕 위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울렸다. 또각, 또각. 그 규칙적인 소리는 마치 내 심장 박동과 엉켜버리는 듯했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선명하게 귓가를 간지렸다. 초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나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저게 사람입니까? 밤지기라는 게 대체 뭔데요?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담배를 꺼내 물었다. 하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떨리는 손이 성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떨어뜨리기 일쑤였다. 사람이었지. 그 말 한마디가 오싹하게 다가왔다. 과거형이네요? 내가 묻자 그는 담배를 입에서 빼고 깊은 숨을 들이켜듯 심호흡했다. 그래. 원래는 이 마을을 지키던 진짜 야경꾼이었어. 20살도 채 안 된 젊은 청년이었지.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평선 위에서는 달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며 희미하게 떨리는 빛을 토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져 있어. 도연은 낮게 말했다. 그날 이후 매년 같은 시각 같은 길에서 그 청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나는 침을 삼켰다. 저게 그 청년의 귀신이라는 겁니까? 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귀신이라고 하기엔 좀 다르지. 저건 길에 붙은 존재야. 길이요? 후포 언덕길 자체가 저걸 만들어낸 거야. 분노, 억울함, 죽음, 공포. 누군가 그 길에서 숨을 거두면 그 사람의 그림자가 길 위에 붙어버린다고들 하지. 그의 말은 신기루처럼 허망했지만 오늘 낮과는 전혀 다른 밤의 공기가 그 말들을 절대로 가볍게 만들지 못했다. 다음 날 후포 마을은 낮이 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전날 밤의 또각 소리만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눈을 감으면 그 소리가 곧바로 귀 옆에서 울렸다. 마치 나 혼자일 때 숨을 죽이고 다가오는 것처럼. 점심 무렵 마을의 작은 슈퍼에서 물을 사던 중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나를 불렀다. 젊은이, 후포 얼마 만에 오나 보네? 아, 어제 왔습니다. 그 말에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젯밤? 순찰은 했겠네? 네, 도연 선배님이랑.
내가 말하자 아주머니는 입술을 떨며 순간적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요. 예? 아무리 경력이 길어도 그 사람 역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게. 그 말은 듣는 순간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이 되면서 나는 아주머니의 말이 이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였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둘째 날 순찰은 전날보다 더 깊은 구역으로 향했다. 마을 중심에서 벗어나 폐허가 된 해양 창고와 무너진 선착장이 있는 동쪽 끝이었다. 이쪽은 왜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내 질문에 도연은 짧게 답했다. 예전에 사고가 있었어. 어떤 사고요?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걸을 뿐이었다. 창고 근처에 다다르자 공기가 눈에 보일 만큼 축축해지고 차가워졌다. 마치 바다의 깊은 바닥으로 걸어 내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갑자기 우리 발밑에서 철컥하는 금속음이 들렸다. 방금 들었어요? 내가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도연이 갑자기 나의 뒷목을 거칠게 잡고 고정했다. 온몸의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뒤 보지 마.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오늘은 벌써 나왔네. 뭐가요? 대답 대신 창고 안쪽에서 어둠이 분리되듯 흔들렸다. 어차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내 등을 타고 올라왔다. 철컥, 철컥, 철컥 금속 사슬을 끄는 듯한 소리. 그 순간 폐창고의 작은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손가락 같은 것이 기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아니다. 손가락이 아니었다. 더 길고 마디가 몇 개 더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닌 관절. 그것들이 천천히 정말 기어오듯 바깥으로 나오고 있었다. 저건 밤지기랑은 다른 겁니까? 나는 압박된 목에서 겨우 소리를 뽑아냈다. 도연은 말했다. 밤지기는 길을 지키는 놈이고 저건 바다를 지키던 것이야. 그럼 둘이 다른 존재예요? 아니.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원래는 같은 존재였지. 그 말은 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그 다음 날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다. 밤지기라는 걸 아세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입을 다물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질문만 듣고도 도망가듯 가게 문을 닫았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고기 말리던 노인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밤지기는 원래 마을을 위해 죽은 아이였어. 노인은 바다를 바라보며 이어 말했다. 그 아이가 죽은 날 마을은 큰 죄를 숨겼지. 죄요?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굴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밤지기가 지키는 건 마을이 아니야. 그 아이가 죽게 만든 놈들을 감시하는 거지. 놈들이라면 마을 사람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후포 사람들 모두가 공범이었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또각또각 하는 이상한 발소리가 들렸다.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말린 고기를 떨구며 바다 쪽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또 왔구나? 이젠 낮에도 기어나오겠단 말이냐? 나는 차갑게 굳었다. 도연은 어젯밤 말했다. 밤지기는 밤에만 움직인다고. 그런데 지금은 대낮이었다. 그날 밤, 순찰은 평소보다 더 빨리 시작했다. 이상한 낮의 발자국 소리 때문인지 도연의 표정은 처음으로 불안에 물들어 있었다. 오늘은 어지간하면 초소 근처만 돌자. 네. 우리는 천천히 언덕길 아래에서 위쪽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풍경에는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안개 같은 것이 끼어 있었다. 바다가 있는 쪽에서 얇은 실 같은 어둠이 흘러들어오는 모양새였다. 그때였다. 언덕 위. 어제 밤지기가 내려오던 그 자리에서 희미한 백색 그림자가 서 있었다. 정지한 채, 움직이지 않은 채, 마치 우리를 보고 있는 듯한 자세로.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선배님, 보이죠? 내가 속삭이자 도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저놈이 우리를 먼저 찾을 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 흰 그림자가 사람이 걷는 속도가 아닌 갑자기 방향을 꺾는 곤충의 움직임처럼 언덕 가로로 툭 튀었다. 미쳤군. 도연이 욕을 내뱉었다.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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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가 더 이상 일정하지 않았다. 불규칙했고 휘어졌고 마치 여러 개의 발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복잡했다. 그리고 언덕 중턱에서 그 존재가 완전히 우리 쪽을 향해 멈춰섰다. 도연이 숨을 삼켰다. 저 자세는?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거기까지가 경고라는 뜻이야. 경고요? 도연은 속삭였다. 오늘 드디어 우리 중 하나를 데려가겠다는 신호야. 바람 소리가 사라졌다. 바다의 파도조차 멎어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밤지기의 얼굴이 드디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밤지기의 얼굴은 처음에는 안개 같은 윤광만 보였다. 하지만 그 안개가 바람에 밀리듯 흩어지자 점점 더 또렷한 형체가 드러났다. 두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텅 빈 구멍만이 파여 있었고 그 구멍 안쪽에서 달빛이 은색 가루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를 바라봤다.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우리를 마주 보고 있는 게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이다. 도연은 내 어깨를 붙잡고 낮게 외쳤다. 도망치지 마. 등을 보이면 끝이야. 그러나 이미 늦어 있었다. 밤지기는 마치 길 자체에서 미끄러져 나오듯 점점 내려오기 시작했다. 발이 땅을 딛지 않았는데도 또각또각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매년 같은 길에서만 움직인다면서요. 도연은 차마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다. 그건 우리가 그 길을 건드렸으니까. 어젯밤 우리가 폐창고 근처까지 갔던 거 그게 문제였어. 폐창고랑 무슨 상관이? 밤지기는 혼자 죽지 않았어.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도연은 입술을 씹으며 계속 말했다. 밤지기는 그 청년은 원래 해안 창고에 감금돼 있었어. 마을 사람들이 바다의 것을 달래기 위해 제물로 바쳤던 거야. 제물? 요? 그래. 도연은 비틀거리듯 뒤로 물러났다.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마을은 매년 누군가를 바쳐서 바다의 분노를 막아왔어. 그 청년도 그 해의 제물이었지. 밤지기의 몸이 언덕 중턱에서 멈춰서더니 버려진 창고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꺾다. 그 움직임은 인간의 관절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각도였다. 어깨가 부러지듯 뒤로 돌아가고 목은 길게 늘어나 바람에 흔들렸다. 그때였다. 창고에서 철컥, 철컥, 삿을 끄는 소리가 다시 울렸다. 밤지기는 그 소리를 듣고 움직임을 멈췄다. 도연이 속삭였다. 둘이 연결돼 있어. 밤지기가 죽은 그날 같이 묶여있던 것도 있었어. 그럼 폐창고에서 나오려고 하던 건? 그래, 바다의 재물을 먹고 강해진 거지. 밤지기는 그걸 막으려다 죽었고 죽어서도 그 길과 창고를 지키는 거야. 나는 이제야 모든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걸 느꼈다. 왜 밤지기가 길에서만 움직였는지, 왜 낮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왜 폐창고에서 기형적인 손가락들이 기어나왔는지. 모든 이유는 단 하나였다. 마을이 숨긴 재물이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지기의 몸이 기묘하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뒤틀린 팔을 들어 우리 쪽을 가리켰다. 도연은 얼굴이 새하얘지며 말했다. 우릴 선택한 것 같아. 나는 숨을 들이켰다. 뭘? 선택해요? 올해의 재물. 말이 끝나는 순간 언덕 위의 밤지기가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소리도 흔적도 없이 바람이 멎었다. 온 세상이 검은 천 아래로 빨려 들어간 듯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내 바로 뒤에서 낮게 아주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또 칵.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얼굴을 돌리기도 전에 등 뒤로 차가운 손이 느껴졌다. 사람 손이 아닌 관절이 3개 이상 있는 긴 손가락들. 도연이 소리쳤다. 뛰어!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언덕 아래로 달렸다. 뒤에서 또각또각 발소리가 튀어오르며 따라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빠르게 좁혀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발소리가 끊겼다. 나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때 언덕 위에서 도연의 비명이 찢어져 내려왔다. 아! 나는 얼어붙은 채로 언덕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도연은 공중에 매달린 듯 허리만 꺾인 자세로 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밤지기의 빈 눈구멍이 마치 깊은 우물처럼 빛을 반사하며 천천히 도연의 몸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도연은 울부짖었다. 가지마! 내가 먼저였어. 약속했잖아. 날 제물로 쓰라고. 대신 이 녀석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도연이 나를 지키려고? 아니면 도연이 일부러 나를 데려온 거였나? 그리고 그 순간 밤지기의 목이 끼익 하고 고개를 꺾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도연을 붙잡고 있던 손이 서서히 내 쪽으로 뻗어왔다. 바로 그 순간 쾅! 벽면 한쪽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며 무너져 내렸다.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고 그 사이로 누군가의 손목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뼈와 살이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축 늘어진 손이었다. 나는 숨이 턱 막혀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무당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숙여 속삭였다. 왔구나.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네.
손목 뒤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머리카락이 반쯤 뜯겨나가고 이목구비가 흐릿하게 번져있는 얼굴 없는 여자였다.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녀의 얼굴은 마치 물에 번지는 잉크처럼 모양이 일그러졌다. 그녀가 입을 벌렸다. 아무것도 없는 입에서 기침처럼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저 깨진 목소리가 방 안을 긁었다. 사람의 말이라기엔 너무 낯설고 그러나 울음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파편 같은 기억이 밀려들었다. 어둡던 골목, 브레이크 밟는 소리, 누군가의 비명, 그리고 흰 옷. 그리고 그날 이후 매일 밤 들리던 발자국 소리. 기억났구나. 무당이 내 눈을 보았다. 네가 보고 싶지 않아 지워버린 그 밤의 장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니야, 내가 그런 걸.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귀신의 몸뚱이가 벽을 완전히 밀어내며 방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녀석의 두 손이 바닥에 닿는 순간 나무 바닥이 얼어붙은 듯 소리를 잃었다. 무당이 부적을 던지며 소리쳤다. 지금 네가 기억해야 끝난다. 그녀는 죽지 못하고 네 곁을 떠돌아다녔어. 너에게 얼굴을 돌려달라고. 귀신의 얼굴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떠올렸다. 꿈속처럼 희미했던 그날 밤, 비가 쏟아지던 새벽, 나는 술에 취해 차를 몰았고 골목 모퉁이를 돌다가 갑자기 나타난 누군가와 부딪혔다. 피 대신 물이 튀었던 이유. 그녀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이 바로 지금처럼 일그러진 채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만 와, 제발. 하지만 귀신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내 뺨에 닿는 순간 얼굴이 뜯겨 나가는 듯한 고통이 함께 스쳤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벌어지지 않았다. 무당이 마지막 부적을 내 이마에 붙이며 외쳤다. 내가 준 죽음을 인정해. 그래야 그녀가 떠날 수 있어. 귀신의 몸에서 검은 물이 뚝뚝 떨어지며 바닥을 적셨다. 그녀가 나를 내려다보는 얼굴은 더 이상 얼굴 없는 얼굴이 아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잃어버렸던 눈, 코, 입의 형체가 내 눈앞에서 벼락처럼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이제 기억했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불빛이 동시에 꺼졌다. 어둠이 단숨에 덮쳐 모든 감각이 꺼진 듯했지만 그 속에서 한기와 따뜻함이 동시에 스며드는 기묘한 느낌이 일어났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낡은 방 안에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귀신은 더 이상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었다. 녀석은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물에 젖은 긴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또르르 떨어지고 빛을 잃었던 얼굴은 이제 흐릿한 슬픔이 깃든 사람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무당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이제 마지막이야. 네가 받아들였으니 그녀도 떠날 수 있어. 귀신이 천천히 내 쪽을 향해 걸어왔다. 이번엔 공포가 없었다. 오히려 처음 보는 듯한 평온함이 얼굴에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떨리는 내 손이 그 위에 닿자 살결이 아닌 물결 같은 감촉이 전해졌다. 미안해. 내 입에서 스스로 흘러나온 말이었다. 도망쳤어. 인정하기가 너무 무서웠어. 귀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무서웠어.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 맺혀있던 차가운 기운이 천천히 풀려나기 시작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바닥에 고여있던 검은 물이 사라져갔다. 무당이 부적을 태우며 낮게 엎드렸다. 원망은 풀렸구나. 귀신이 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살아있을 때의 그녀가 이해해주듯 억울함도 분노도 사라진 눈이었다. 그녀의 발끝에서 하얀 빛이 피어오르고 그 빛은 전신을 감싸더니 천천히 공기 속으로 녹아가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이 사라지고 몸이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얼굴만이 남았다. 그 얼굴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어떤 원망도 한도 고통도 없는 그저 오래 묻혀있던 진실을 풀어낸 사람의 미소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미소마저 빛 속에 스며 사라졌다. 무당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기억해. 도망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외면한 마음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에서 누구도 기억해주지 못한 죽음이 마침내 풀려났다는 사실이 가슴 한켠을 무겁게 눌렀다. 방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거기에 더 이상 발자국도 그림자도 물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조용한 바람 한 줄기만이 그녀가 지나간 자리처럼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올 때쯤 무당은 장비를 챙기며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네가 떠날 차례야. 이 마을에 오래 머무를 이유는 없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밤새 겪은 일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미소가 계속 귓가를 울렸다. 허포 마을은 새벽 안개에 잠겨 있었다. 흙길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조용한 풍경 속에서 나는 천천히 퍼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정류장 바로 앞 오래된 가로등 아래에서 어떤 젖은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작고 가느다란 발 모양. 한 걸음 또 한 걸음. 정류장에서 마을 안쪽으로 이어지는 물기 어린 발자국. 나는 숨을 삼켰다. 설마 아직? 무당의 말이 스쳤다. 도망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외면한 마음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 나는 발자국을 따라가지 못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그때 정류장 뒤편 숲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아주 가볍고 차갑고 그러면서도 익숙한 기운이었다. 그리고 내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스쳤다. 고마워. 나는 화들짝 뒤돌아봤다. 숲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풀잎 끝에는 방금 스친 것처럼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햇빛이 막 떠오르며 물방울에 반짝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떠난 것은 맞다. 원망도 사라졌다. 저승으로 가는 길도 열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흔적은 아직 이 마을에 머물러 있었다. 그건 원한이 아니라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심정, 그리고 나와의 마지막 이어짐이었다. 나는 정류장 벤치에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그녀를 떠올렸다.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버스가 멀리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어딘가에서 그녀도 나를 배웅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정류장 위에 설치된 낡은 CCTV가 작게 틱 소리를 내며 스스로 각도를 조금 옮겼다. 마치 누군가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